자,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군집화 분석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군집화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이 아니라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데이터를 준비할 필요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긴 하지만 학습 데이터 안에 힌트 정보랑 정답 정보가 모두 있는 학습 데이터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의 특성, 다르게 표현하면 관측치들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군집화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군집화 분석을 하게 되는데, 군집화 분석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데이터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관측치들 중에서 그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큰 관측치들을 같은 군집에 할당할 때 사용이 되는 분석 방법이 군집화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떠한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 그 회사의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그 고객들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펴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군집화 분석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관측치들의 무엇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냐면,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 군집화 분석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관측치의 유사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해를 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관측치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유사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원래 관측치들 간의 유사도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벡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애널리틱스 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강 이전에 사전 학습 기간을 통해서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벡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중요한 군집화 분석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벡터 관련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벡터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혹은 뭐 대학교 와서도 공부를 많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벡터가 일단 무엇이냐면, 별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벡터가 있으면 얘는 이제 세 개의 숫자로 구성이 된 벡터가 되는 거죠. 맞을까요? 그리고 각각의 숫자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세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된 벡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가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벡터가 공간상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공간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별게 아니에요. 공간상의 무엇이라고요? 벡터는? 벡터는 공간상에서 하나의 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갖는다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인가요? 공간상에서 어떠한 점이 두 가지 중요한 특성, 정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위치하고 방향이에요. 자, 위치. 자, 보죠.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원소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A라고 하는 벡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점인데,
해당 공간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차원을 갖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벡터가 몇 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점이 되는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벡터가 갖고 있는 원소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두 개 있기 때문에 2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점이 되고요. 2차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수직인 축이 두 개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1차원 축이 되고 이쪽이 2차원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원 축에 대한 값을 보면 얘가 1을 의미하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0으로부터 여기가 0이에요. 1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2차원 축으로는 2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가 공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위치를 갖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어디로부터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벡터가 갖는 방향은 원점으로부터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1,2라고 하는 특정한 위치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과 같은 유니크한 방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방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화살표 위점자를 써서 벡터를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위치랑 방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벡터가 갖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벡터를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걔는 이쯤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방향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벡터가 공간상에서 갖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 정보가 있는데 하나가 위치 정보가 되고 다른 하나가 방향 정보가 된다.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처럼 위치와 방향은 해당 벡터가 갖고 있는 원소들의 구체적인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값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소의 값은 해당 벡터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원소의 고유한 벡터의 고유한 특성이 벡터가 갖고 있는 원소들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벡터가 갖는 위치랑 방향이 원소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치랑 방향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무엇을 반영한다고요? 벡터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 반영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들이 갖는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방향 정보를 이용해서도 벡터들 간의 고유한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고유한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가 무엇이 되는 거죠? 자, 위치가 비슷하면 가까이 존재하는 거고요. 공간상에서 위치가 다르면 다를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즉 위치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면 측정할 수 있냐면 벡터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계산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가 만약에 공간상에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간단하게 혹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리가 무엇이 되냐면 직선의 거리가 되죠. 이러한 직선의 거리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부르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A가 A1, A2고 B가 B1, B2인 경우에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원소의 차에 대해서 제곱을 하고 더해주면 되죠. 맞나요? 자, 이 공식은 각각의 벡터가 갖고 있는 원소의 수가 몇 개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가 갖는 원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AK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갖는 원소가 BK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두 벡터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맞을까요? 이제 이게 그 두 벡터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지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리 지표. 맨하튼 디스턴스, 시티 블록 디스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카드도 있고 또 뭐 있죠? 해밍인가요? 네, 해밍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서로 다른 벡터들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이 수업에서는 일단 유클리디안 거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는 지표가 무엇이죠? 음? 방향을 기준으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유사도가 되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에 A1, A2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에 B1, B2의 원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 방향의 유사도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냐면 두 벡터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 사이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맞아요? 사이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즉 사이각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벡터의 방향이 그만큼 유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사이각의 크기가 몇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방향이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60도? 180도죠.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각각의 벡터들의 이 원소 값을 이용해서 세타가 얼마인지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세타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도출하는 것이 세타의 값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을 하냐면 코사인 세타를 대신 사용을 하는 거죠. 코사인 펑션은 어디에서 그 값이 x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얼마일 때? 세타가 0일 때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일 때 최소값이 되나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최소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가 180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타가 0에서 180인 구간에서의 코사인 세타의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코사인 세타의 값은 세타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즉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커져서 0이면 1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방향을 기준으로 한 유사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세타, 사이각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방향을 기준으로 한 유사도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코사인 세타의 값도 세타의 값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즉 방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방향을 기준으로 한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똑같을 때, 즉 사이각이 0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이 최대가 돼서 1이 되는 거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 즉 사이각이 180도인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1로 최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각각의 벡터가 갖는 원소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원소의 값을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식을 사용을 한다고요? 내적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내적은 별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적은 벡터들 간의 곱하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들 간의 곱하기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적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데 외적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내적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inner product 혹은 dot produc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하고 B가 있는 경우에 A와 B 사이의 내적은 어떻게 define 되냐면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해서 더하면 그게 내적이에요. 별게 아니라고.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해서 얘네들을 더하면 얘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A와 B에 대한 내적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세타는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각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양변을 A의 길이와 B의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A의 길이죠. 어디로부터의? 원점으로부터의 길이에요. 그래서 원점과 A하고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 되고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우리가 모두 벡터가 갖고 있는 원소의 구체적인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1,2고 B가 2,2고 C가 3,-3이라고 할 때 A와 B에 대한 코사인 세타하고 A랑 C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여러분들이 구해 보세요. 자, A랑 B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A의 길이가 얼마예요? 응? A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5죠. 곱하기 루트 얼마예요? 8에서 얘는 루트 40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분자는 얼마가 되죠? 내적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별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해서 더한 게 내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6이 나오죠. 6이 나온다. 그래서 얘가 0.9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같은 작업을 A랑 C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걔는 얼마쯤이 나오냐면 뭐 마이너스 0.9 얼마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B랑 C 중에서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벡터가 더 유사하다고요? A에 대해서 B가 더 유사한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벡터는 공간상에서 하나의 점을 의미하게 되고 공간상에 존재한 하나의 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 정보를 갖는데 하나가 위치 정보고 다른 하나가 방향 정보가 된다. 그리고 위치와 방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원소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원소의 값이 해당 벡터의 유니크한 특성,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소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위치와 방향 정보가 해당 벡터의 유니크한 특성을 나타내서 우리가 위치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향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기반의 방법으로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유클리디안 거리가 된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는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향을 기준으로 한 유사도를 측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방법이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그 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사인 유사도 말고 코사인 거리라고 하는 그 지표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사도가 커지는 건가요? 아니면 작아지는 건가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코사인 거리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분집화 분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관측치, 관측치는 데이터 포인트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의 관측치들 사이에 유사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유사도를 파악할 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방법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클리디안 거리 방법이랑 코사인 세타 방법, 코사인 유사도 방법을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해서 혹은 둘 다 사용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고유한 특성이 유사한 벡터들을, 관측치들을 찾은 다음에 걔네들을 같은 군집에 넣어주는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게 군집화 분석 알고리즘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그 얘기를 안 했네. 자,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셋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를 무엇으로 변경을 한다고요? 무엇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벡터로 변경을 하는 거죠. 관측치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벡터로 변경을 하나요? 데이터셋에는 관측치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있냐면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에서 사용이 되는 데이터셋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관측치들에 대한 특성 정보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사람이 관측치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특성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별, 연령, 뭐 인컴, 교육 정도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한 특성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벡터로 표현을 한다고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에 하나의 예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에 관측치가 3개가 있고 각각의 관측치가 2개의 특성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독립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특성 정보 혹은 피처라고 부릅니다. 2개의 피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1차적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걔네들 간의 유사도를 파악해서 원래 관측치들의 유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데 자, 얘를 벡터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벡터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피처 정보 중에서 2개를 사용을 한 거죠. 여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2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관측치를 나타내는 벡터가 몇 개의 원소를 갖는 거예요? 2개의 원소를 갖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피처에 대한 구체적인 값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피처에 대한 구체적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의 벡터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간상에서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유클리디안 거리 방법이나 아니면 코사인 세타를 사용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피처 정보를 이용해서 벡터로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피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피처를 무조건적으로 다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떠한 피처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냐? 무엇을 할 때?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변경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집화 분석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고객들이 갖는 데모 정보를 기준으로 군집화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객들이 갖는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특성 정보들.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데모 정보와 관련된 피처들만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이, 성별 이런 것들. 알겠나요? 그 외의 정보는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분석의 목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군집화 분석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는 벡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관측치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야 되는데 어떠한 고유한 특성이요? 무엇과 관련이 된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벡터가. 전반적인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분석의 목적과 관련이 높은 고유한 특성만 잘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점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이미 공부한 내용이어서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 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군집화 분석에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 혹은 모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K-민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계적 군집 분석 방법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DB 스캔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GMM이라고 하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GMM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 모형이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설명을 간략하게 하긴 했는데 그 정규분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확률을 공부한 다음에 천천히 이 수업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세 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토대로 작동을 하냐면 서로 다른 관측치를 나타내는 벡터들 간의 유사도 혹은 거리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구하거나 거리를 측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먼저 K-민즈를 설명을 할게요. 자, K-민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혹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이 K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군집화 분석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를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값을 누가 결정을 하냐면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값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가 3개라고 가정을 하죠. 즉 K가 3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위해서 여러 개의 관측치들을
2차원 공간에 벡터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았다라고 추가적으로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K민지가 처음에 첫 단계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K 값에 해당하는 벡터를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은 K가 3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를 나타내는 벡터들 중에서 몇 개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몇 개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3개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파란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무엇으로 간주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3개의 군집 있잖아요. 각각의 군집의 중심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작업을 하냐면 자, 중심이 아닌 다른 벡터들이 있죠. 얘네들. 맞아요? 얘네들의 군집을 결정하게 되는데 군집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3개의 중심이 있죠. 걔네들하고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어떠한 거리라고요? K민지에서 사용이 되는 거리는 유클리디안 거리라고요. 자, 특정한 벡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중심에 해당하는 벡터들하고의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갖는 중심이 있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중심이, 어떠한 색깔의 중심이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나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중심이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얘의 분집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파란색 중심이 속한 군집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로 다른 중심에 대해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을 하고 가장 짧은 거리를 갖는 중심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중심이 속한 군집에 얘를 어사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벡터의 그 군집이 결정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중심하고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파란색 중심이 속한 군집에 어사인이 된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중심이랑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에 초록색 중심이 속한 군집에 어사인이 된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군집화 작업이 수행이 되냐면 각각의 군집이 있잖아요. 맞을까요? 첫 번째 단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군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군집이고 두 번째고 세 번째죠. 그래서 각각의 군집에 대해서 새로운 중심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해당 군집에 속한 벡터들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뭐라고요? 새로운 중심이 무엇이 된다고요? 해당 군집에 속해 있는 첫 번째 군집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의 평균점을 해당 군집의 새로운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중심이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고요. 얘가 평균이에요. 얘도 평균이고요. 얘도 평균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세 번째 군집에 속한 벡터들의 평균이 되는 거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군집에 속한 벡터들의 평균이 되는 거죠. 자, 이 평균들을 무엇으로 간주하냐면 새로운 중심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수행했던 작업을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즉, 각각의 벡터의 군집을 새롭게 어사인을 하는 거죠. 새로운 중심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요? 거리를 측정을 해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중심이 속한 군집으로. 자, 그렇게 되면 중심이 첫 번째 단계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럼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중심이 달라지는 벡터들이 존재한다고요. 보면 얘네들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빨간색 중심이랑 가장 가까이 있어서 1번 군집에 속하게 됐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심이 바뀌어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중심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이 파란색 삼각형으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중심이 속한 군집에 어사인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언제까지요? 더 이상 군집이 달라지는 벡터가 없을 때까지. 이게 K민즈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그 단계가 반복되는 횟수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결정한 횟수만큼 그 과정을 반복을 하고 군집화 분석을 끝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군집을 찾아내는 방법이 어떠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법이라고요? 네, K민즈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자, K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두 번째 단계부터 각각의 군집의 새로운 중심을 찾을 때 어떠한 값을 사용을 했어요? 평균 값을 사용을 했죠. 얘가 그 평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평균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몇 개 있는 거예요? K개만큼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가 K개이고 각각의 군집이 하나의 중심을 갖기 때문에 예, K개에 해당하는 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해당 알고리즘의 이름이 K-민즈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코드는 K-means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토이 데이터에 대해서 K-means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떻게 군집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동호 학생이 질문을 줬는데 네,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으면 만약에 랜덤하게 어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냐면 제가 제공을 한 클러스터 example 데이터라고 하는 CSV 파일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해당 데이터를 간략하게 보면 자,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냐면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에이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특성 정보를 다 반영하는 건 아니죠. 각각의 관측치의 순번을 매기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는 군집화 분석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이즈랑 에이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선형회계 모형을 공부할 때 다뤘던 예에서 사용했던 아파트의 크기랑 아파트의 연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관측치가 아파트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몇 개의 관측치가 데이터 셋에 존재하게 되냐면 26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왜? 첫 번째 로우가 헤더이기 때문에 걔를 빼면 26개의 관측치가 있는 거고 26개의 관측치가 사이즈, 평수하고 에이지, 연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특성 정보를 이용해서 관측치들 간의 유사도를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상대적으로 유사한 애들을 같은 군집에 넣어주는 군집화 분석을 무엇을 가지고 수행을 할 거냐면 K민즈를 가지고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펜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걔를 numPy의 어레이 형태로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맞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정보는 몇 번째 칼럼에 있는 정보라고요? 세 번째 칼럼에 있는 정보예요. 얘는 특성 정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ID 정보가 됩니다. ID는 단순하게 그냥 순번을 매기기 위해서 사용이 된 정보이기 때문에 세 번째 칼럼을 제외하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칼럼 정보만 따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군집화 분석을 할 건데 일단 군집화 분석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공간상에서 벡터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스캐터 플롯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간상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값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값일까요? K민즈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렇죠. K의 값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4개가 더 정확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5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뭐 2개 이런 식으로 어, 파악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옵티멀한 K를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그 군집의 수를 3개로 해가지고 K민즈를 이용해서 군집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scikit-learn에서 하나의 클래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해당 클래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민즈가 됩니다. 그래서 scikit-learn이 갖고 있는 클러스터라고 하는 하위 모듈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를 여기서는 num of cluster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자, 얘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클래스의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K민즈 생성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를 하나 갖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number of clusters예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를 이 파라미터의 값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맞나요? 그 값을 우리가 이 변수에 입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 몇 개의 군집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3개의 군집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집합 분석은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하냐면 feed under predict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군집합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군집합 분석이 수행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해당 펑션의 결과를 클러스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는데 변수에 저장이 된 값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러한 숫자가 0부터 2까지의 숫자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군집 아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개의 군집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군집 아이디가 0부터 2까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관측치가 갖는 군집의 아이디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같은 아이디를 갖는 관측치들이 같은 군집에 속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군집합 분석이 제대로 된 것 같나요? 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4개로 해볼게요. 자, 3개가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를 4로 하고 군집합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얘가 더 정확한 것 같은가요? 아니면 얘가 더 정확한 것 같은가요? 어떤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4개인 경우가? 저 4개인 경우가 좀 더 잘 된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옵티멀한 K의 값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지표가 실루엣 스코어라고 하는 지표가 됩니다.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같은 군집에 속한 관측치들이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관측치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돼요. 구체적인 계산은 여러분들이 여기 링크 있죠. 위키피디아에서 제공하는 내용인데 얘를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무엇만 중요하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실루엣 스코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루엣 스코어는 마이너스 1부터 1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분집화가 더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래요? 실루엣 스코어가 어떻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군집에 속한 애들이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관측지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같은 군집에 있는 애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해 있는 관측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실루엣 스코어의 값이 1에 가깝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집화가 그만큼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루엣 스코어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실루엣 스코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티멀한 K를 실루엣 스코어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K의 값을 달리하면서 각각의 K에 대해서 실루엣 스코어가 어떻게 얼마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떠한 K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제일 큰 경우에 K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K의 값을 2에서 7까지 변경하면서 각각의 K에 대해서 실루엣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떠한 경우에 값이 제일 크게 나왔죠? 자, 얘하고 그 다음에 큰 게 얘예요. 자, 실루엣 스코어가 완벽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실루엣 스코어만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옵티멀한 K를 찾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는 지표이긴 하지만. 그럼 어떠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분집화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특성에 대한 지식 혹은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지식과 더불어서 이러한 실루엣 스코어 같은 지표를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옵티멀한 K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K 민즈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